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밖에선 HBM 헤일이 몰려오는데 안에선 구명 보트 자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당수가 짐을 쌌고 파업도 터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한 선원들이었습니다. 이기주의와 공정성이 충돌한 그 민낯,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배가 침몰할 때 진짜 공포는 언제 시작될까요? 파도가 갑판을 덮칠 때가 아닙니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놓고 서로 밀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배는 구조물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연대를 집어삼키는 순간 침몰은 사실상 결정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 장면 안에 있습니다. 밖부터 보겠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사실상 후순위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벌어졌습니다. 반도체는 삼성 전체 수익의 뼈대입니다. 그 뼈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안에서도 뭔가가 터졌습니다. 2024년 여름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처음으로 공식 파업이 선언됐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주도였습니다. 파업 자체가 이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파업을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부서와 가전 스마트폰 부서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노조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같은 사원증, 같은 회사인데 이해관계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당열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왜 함께 싸워야 하나?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같은 해 상당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됐습니다. 자발적 퇴직이었고 핵심 반도체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버텨야 할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짐을 쌌습니다. 파업과 대규모 이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안에서 쌓여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 무언가의 정체,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다 같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한 지붕 아래 존재합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스마트폰과 네트워크를 맡는 MX 부문, 가전을 담당하는 VDDA 사업부, 같은 사원증, 같은 구내식당, 같은 노조비. 그런데 성과급 봉투의 두께는 해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성과급은 사업부별 이익에 연동됩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1년 전후 DS 부문에서는 최대 연봉의 절반 수준까지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가전이나 스마트폰 부서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같은 날 출근하고 같은 밥 먹고 같은 노조비 냈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노조비 문제가 불거집니다. 복수 노조 체제에서 조합원들은 매달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그 돈이 모여 교섭력이 되고 전체 직원의 근로조건을 협의합니다. 그런데 비반도체 부서 직원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낸 조합비가 결국 반도체 부서 성과급 협상에 더 집중되는 것 같다는 느낌. 연대의 명분은 있는데 체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들러리다. 이 말이 비반도체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조용히 쌓인 감정입니다. 교섭 테이블에서 자신들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싸움의 결실은 다른 부서가 더 가져가는 구조. 이게 반복되면 연대는 의무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2024년 파업 국면에서 이 감정이 수면 위로 터졌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부서마다 달랐습니다. 비반도체 일부에서는 이게 우리 싸움 맞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이 싸워야 할 조직이 이게 내 싸움인지부터 묻고 있었던 겁니다. 노조의 당열이라는 가치는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당열은 구성원이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할 때 작동합니다. 사업부 간 격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 하나의 노조가 모두를 동시에 대변한다는 건 처음부터 무리한 명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러리 문제보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파업의 진짜 배경에 뭔가 다른 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파업, 순수한 노동투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업이 선언됐을 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단순히 억대 연봉자들의 파업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성과급 산정 방식 변경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이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HBM 시장을 사실상 독식했습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대부분을 공급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그 결과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서 직원들 눈에 그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왜 저것보다 적게 받아야 하나? 이 감정 자체는 이해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옆 회사 직원이 훨씬 많이 받으면 억울하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으로 대박을 낸 건 수년간의 기술 투자와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삼성이 HBM 경쟁에서 뒤처진 건 결과적으로 경영 판단의 문제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성과급 격차를 노조 파업으로 메우려 했다면 그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방식으로 묻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건 노동투쟁이 아니라 열등감의 분출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을 향해야 할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대중은 그걸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2024년 여름의 싸늘한 여론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꿰뚫어본 반응이었습니다. 균열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구조는 수십 년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는 동안엔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이가 커지는 동안은 내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절대값은 올라가니까요. 불만이 있어도 덮였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거꾸로 돌아갈 때입니다. 2022 년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DS붐은 선과급이 급감했습니다. 같은 시기 하이닉스는 HBM으로 반대 방향으로 치솟았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 같은 나라, 비슷한 직군인데 두 회사 직원들의 통장 잔액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왜 우리는 저쪽만큼 못 받나? 개인의 감정이 조직의 압력이 됐습니다. 노조는 이 불만을 모아 성과급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사업부별 성과 연동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은 좁혀지지 않았고 2024 년 여름 파업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업 효과는 예상보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조직 안에서 이미 방향이 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라인 일부에서는 파업보다 기술 경쟁력 회복이 먼저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비반도체 부서는 이 싸움이 자신들 싸움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깃발 아래 서야 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더 조용하고 더 파괴적인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입니다. 반도체 설계 인력 일부가 스타트업과 해외 기업으로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간 자리는 숫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술 노하우와 경험이 함께 나갔으니까요. 파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상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구조는 그 자체로는 공정합니다. 사업부 성과에 연동된 보상체계, 잘 버는 부서가 더 가져가는 논리,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같은 회사, 같은 조합비, 같은 브랜드. 그런데 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객관적으로는 공정한데 느끼기엔 불공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우가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아도 옆 사람과 비교해서 불균형을 느끼면 불만을 갖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삼성전자 구조는 매일 이 본성을 자극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으로 터지면서 비교가 외부로 향했습니다. 내부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조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분열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반도체 부서와 비반도체 부서가 갈렸습니다. 노조와 비노조가 갈렸습니다. 고연차와 저연차도 갈렸습니다. 경계선이 하나씩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성과급 격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격차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격차는 불신을 낳습니다. 불신은 분열을 낳습니다. 분열은 조직의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밖에서 해일이 오기 전에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 누가 만든 걸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열을 만든 건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안에서 싸운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댓글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억대 연봉 받으면서 무슨 파업이냐? 일할 사람 널렸다. 다 자르고 새로 뽑아라. 삼성 들어가려고 밤새 공부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싸늘합니다. 공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이 여론, 과연 공정한 걸까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업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성과급 삭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이 삭감된 건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HBM 경쟁에서 뒤처진 결과였습니다.
그 판단을 내린 건 경영진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욕은 직원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은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삼성전자 경영진이 HBM 전략 실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급이 깎인 건 직원들이었고 짐을 싼 것도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분노는 경영진이 아니라 노조를 향했습니다. 왜일까요? 노조가 싸우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경영진 책임을 묻는 싸움이 아니라 성과급 더 달라는 싸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대 비반도체, 노조 대 비노조. 이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경영진은 뒤로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동안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조건이 만들어지면 똑같이 빠져듭니다. 잘못 설계된 구조 안에선 선의를 가진 사람도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2024년 새 경영진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조직 쇄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임원수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과 실행은 다릅니다. 실제 현장은 어땠을까요? 삼성을 떠난 인력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선 내가 옳아도 결정이 안 난다. 수십 년간 쌓인 관료적 결제 라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올라가면 10단계 검토를 거치다 흐지부지 됩니다. 그 사이 하이닉스는 치고 나갔고 TSMC는 더 멀어졌습니다. 연봉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조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떠난 사람들이 간 곳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출신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SK 하이닉스로, 해외 팹리스로, 국내 스타트업으로 흩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직이 아닙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조각조각 분산되는 겁니다. 한 명이 나갈 때 그 사람 머릿속에 든 노하우가 함께 나갑니다. 돈으로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버티는 건지,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곳이 없는 건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지금 삼성전자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떠돌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성과급 구조 재설계도 논의는 있습니다. 들러리 감각을 해소할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실행이 된 건 아직 없습니다. 변화를 기다리다 지쳐 짐을 싼 사람들은 그 논의가 실행되는 걸 끝내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싸겠습니까? 배가 가라앉는 속도보다 수리 속도가 느리면 의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구명보트는 항상 부족합니다. 모두가 탈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서로 돕던 손이 서로를 밀어내는 손이 됩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연대를 삼켜버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겁니다. 반도체 대 비반도체, 노조 대 비노조, 고연차 대 저연차, 각자의 구명보트를 먼저 차지하려는 싸움. 그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게 삼성전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장면 본 적 없으신가요? 옆팀이 성과급 더 받았을 때 그 감정, 내가 낸 조합비가 나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느낌, 열심히 해봤자 구조가 날 가로막는다는 무력감. 삼성전자는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마저 이늪에 빠졌다면 이건 능력의 문제도 학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향한 싸늘한 여론, 단순히 반노동 정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중의 감각입니다. 기득권의 언어로 포장된 투쟁이 반복될 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묻힙니다. 그게 가장 씁쓸한 결말입니다. 재난 영화의 진짜 비극은 배가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다 아무도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장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